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중급회계 첫 시작으로 개념 체계 보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이제 8장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목적, 재고 보고의 목적, 유용한 재무 정보의 출석 특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수험생 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매년 우리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됩니다. 재무 중급 회계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꼼꼼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급 회계에서 이제 기본 개념 인식이라든지 제거라든지, 우리 그다음에 개정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그다음에 자본의 정의, 수익 비용의 정의, 이런 기본 개념들이 오늘 배우는 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을 자주 이쪽 분야를 계속 가실 분들은 자주 보시고 숙지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시험의 비중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재무제표 요소.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도 그 다음 다른 챕터에서도 나오긴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채, 자본, 자산, 수익 비용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회계에서 IFRS 기준서 보면 우리 개념 회계가 기준서는 아니지만 제일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기준서를 보시면 세부 기준서에도 항상 우리가 개정 과목이 있는데 개정의 자산부채 인식, 자산부채의 제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 기본 개념들이 다 이쪽에 나오기 때문에 측정도 기본 개념, 우리가 측정도 여러분들 좀 중급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공정가치라든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 개념들이 다 오늘 다루는 챕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 이론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나온 그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하고 지금 측정하는 부분, 역사적 원가라든지 공정가치, 현황 원가 같은 측정 부분이 또 이제 한 챕터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와 공시와 자본 유지 개념은 이제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이제 기준서, 그러니까 기준서 아니지만 제가 편의상 기준서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개념 체계의 의상과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 상위 개념이지만, 기준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서를 만들 때 이런 개념들을 참고하는 우리 그 레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념회계 목적은 이제 보시면 특정 거래나 사건에 적용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전체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제 기준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기준서에 없는 거래 등이 발생합니다. 기준서에 없는 내용 거래가 이제 발생하더라도 보고를 누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뭘 보고 하냐? 이런 오늘 다루어지는 재무보를 위한 개념 체계를 보고 우리가 그 회계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 회계 기준이 없으면 1차적으로 보는 게 우리 그 재무보를 위한 개념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무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참고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재무 개념 체계하고 현재 기준서하고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이가 나면은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개념 체계를 고쳐서 이쪽으로 가든가 기준서를 고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개념 체계가 맞는 겁니다. 계속 개념 체계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기준서가 개념 체계에 따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서가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면서 개념 체계하고 기준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준서가 개념 체계에 맞추도록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가 기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결 기준이 없을 때 개념 체계를 보고 우리가 해결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념 체계는 해결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 체계 어떠한 해결 기준 요구사항에 우상하지 않는다. 상충될 때는 무조건 기준서를 따라서 해결 처리하는 겁니다. 해결 기준서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급회계에서 하는 이 기준서는 이제 주로 이제 IFRS라고 해서 리포팅이에요, 리포팅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보고 체계입니다, 보고 체계. 보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 내부자, 크게 이제 회사 내부자가 있고, 외부자가 있습니다, 외부자. 그렇지만 그 내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해도 뭘 하든 내부자는 내부에서 정보를 얻으면 돼요. 내부에서 정보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료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자는 내부 자료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획득할 수가 없고 이런 어디선가 공시된 노출된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IFRS 기준서는 초점이 내부자, 외부자 중에서 이제 외부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자한테 리포팅 하는 거고, 그럼 외부자가 누구냐? 외부자가 누구냐 할 때는 기업의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 외부자는 우리 첫 번째는 주주가 있습니다. 이쪽에 주주가 있고, 이쪽에 일반적으로 대여금 차입 대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대여해 준 사람, 대여자죠, 대여자. 대여자가 있고 또 채권자가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가 있고 이제 부채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우리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 주주는 크게 현재 주주가 있고 잠재적인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현재 투자자, 잠재 투자자, 대여자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정보는 이런 사람들, 대여자, 채권자, 주주에는 현재 주주, 잠재적 주주,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나온 것처럼 이제 보고기업에 직접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서도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수 이상의 이제 주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은 이런 우리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외부 보고, 일반 목적 보고서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용하는 보고서를 할 때 일반 목적 재고 보고서를 하는데 이 체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재무정보, 기업에 많은 재무정보가 있는데, 많은 재무정보가 나옵니다. 무슨 많은 정보가 이제 매일매일 생성되는데, 그 모든 정보를 이제 기업들한테 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기업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자한테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도 없고, 불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 일반 재고 보고서는 또한 우리 일반 목적의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치평가 보고서. 이게 중요한데, 가치평가 보고서는 아닙니다. 가치평가 보고서는 따로 있어요. 가치평가 보고서는 따로 있고, 가치평가 보고서는 아니고, 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치를,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주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의, 우리가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계원리라는 이제 중급회계 보니까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있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자원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고, 손익계산서 재무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기업의 가치를 얼마라고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재무보고 목적 보고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 내부 이해관계자들, 경영진도 이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죠.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레벨이, 외부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경영진은 언제든지 자기네 직원하고 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되는 이런 일반 목적 재고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의존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그 경영진이 이상한 거고, 그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바로바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고에서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이제 CF도 그러니까 외부 이해관계자가 적은 회사인 CFO들은 실제로 이제 일반 목적 재고 보고서에도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가받는 거는 내부 숫자이기 때문에 내부 보고서만 이제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주주 운동이 많이 되면서 일반 목적 재고 보고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들어갔고, 일반 그 코스닥 상장 회사들의 CFO 분들도 이제 외부 목적의 이런 공시되는 일반 목적 재고 보고서에도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하고도 연관되는데, 이제 우리 측정하는 방법이 역사적 원가, 크게 이제 공정가치, 이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IFRS로 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무보고서로 IFRS로 도입하면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역사적 원가 기준으로 많이 했었는데 현재 모습에는 이제 공정가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있어요. 역사적 원가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공정가치에 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서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가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가치는 그때그때 공정가치를 바로바로 이제 산출해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공정가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구하기가 어렵고 측정이 어려워. 측정이 어렵습니다. 측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추정, 판단, 모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무보고서에 이제 노출된 걸로 보는 것들은 많은 부분 추정과 판단, 모형이 이제 표현된 거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석 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념책에는 그런 추정, 판단, 모형에 기초되는 개념을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제목이 이제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리고 이제 자원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목적의 이제 재무보고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우리가 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그 자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자원 청구권, 자원 및 청구권에 대한 변동에 관한 정보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 자원은
우리가 이쪽 재무 상태 보면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청구권은 아까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이쪽 이제 대여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그 다음에 주주가 있었어요. 청구권은 크게 이제 부채 쪽,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자본에 대해서 배당이라는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자들이라든지 채권자들이 이제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 청구권 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얘기해 주고, 이 자원비 청구권의 변동, 이 자원 자산하고 이 부채 자본에 이제 변동하잖아요. 이 변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재무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성과는 뭐냐면은 크게 재무성과는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부분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우리가 기타 포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포괄이 있고, 두 번째로 현금흐름표, 세 번째로 이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이 상세에 대해서도 주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비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기업의 경제자원과 청구권은 자산부채, 흔히 이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비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가 이제 재무상태표,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시키는 거래와 사건에 대한 정보가 이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되는 겁니다. 앞장에서는 이제 우리 재무보고 체계의 이제 목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다루는지, 어떤 정보를 주는지, 그러니까 경제 자원과 청구권,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변동을 이제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냐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크게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서브입니다. 서브로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제약 요건은 당연히 이제 원가, 우리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원가가 있고, 산출한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효익이 있어요. 효익. 재무정보를 이루는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지만 재무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가는 이제 기업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원가가 있고, 나의 효익이 있는데, 기업의 원가가 효익이 더 줄면은 그 기업을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뭐 그러는데, 그 재무정보를 만드는데 원가가 더 많이 든다. 그러면 그 기업 가치를 이제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원가보다 효익이 당연히 커야지만 재무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큰 정보, 그러니까 효익보다 원가가 큰 재무정보를 기업한테 요청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약요금은 기본적으로 재무정보를 만드는 원가가 효익보다 작아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이제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 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과 표현 출시성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목적적 합하고,
목적 적합하고 표현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과 표현의 충실성이 근본적 질서 특성입니다. 그럼 목적 적합성은 뭐냐? 목적 적합성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흔히 말하는 의사결정,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목적 적합하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 그래서 목적 적합한 거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중요성, 뭐 이런 쪽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성. 요쪽에 있는 것만 쓰겠습니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러니까 예측 가치는 미래를 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확인한 거는 미래에 실현이 됐을 때, 예측하는 게 실현됐을 때 비교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치라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5년 동안에 5년 앞으로의 5년 선장, 우리가 앞으로 5년간의 매출액은 얼마다. 이거는 예측 가치죠. 예측 가치인데 이 얘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정보들이었어요. 얘를 산출하기 위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 얘들도 예측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 절차에 예측 가치를 만드는 그 절차에 사용되는 재무정보도 예측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매출액은 우리가 5년 뒤, 2025년에 매출액이 1,000원이었어요. 했어요. 근데 실제로 2025년이 돼서 실제 매출은 1,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하고 이제 나중에 피드백 가치도 같이 있는 것들이 예측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측 가치들은 그 자체로 이제 독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확인하는 가치, 피드백 가치도 같이 정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성.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출시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라는 게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는 얘기고, 중요성도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만 중요성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성 금액. 이거는 이제 수량화 쓰는 거고, 비재무적인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요하다는 거는 기업들마다 다른 거예요. 기업이 뭐 1조인 회사의 중요성 금액하고, 천억 회사의 중요성 금액하고 100억 회사의 중요성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성 금액은 그 기업의 특정하게 맞게 하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 중요성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 합함을 의미한다. 말을 좀 어렵게 썼지만 중요성은 기업별로 달리 적용한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인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그 기업별로 달리 적용한다는 겁니다. 획일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무정보를 우리가 목적 적합하다는 목적적하다는 것에 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성 정보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재무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말 그대로 이제 많이 있는 재무정보를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형상을 실제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이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냐면,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3가지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완전하고 중립하고 오류가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회계도 이제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완전히 완벽한 건 없고, 완전히 중립적인 건 없고, 완전히 무결점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여기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문단에서 바로 보면, 물론 완벽은 이루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완전하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게 아니라 주의 절차의 정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중립적이고 정당히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계까지 우리가 이제 더 극복해서 완전하고 중립하고 오류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센 단어를 주고 나서 바로 약한 뒤로 뺀 겁니다. 한계를 바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완벽을 이루기는 어렵다.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호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절차상 오류가 없음. 그러니까 절차. 우리 감사도 여러분이 아시면 감사 절차를 잘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오류, 회사가 잘못된 거를 다 발견했냐 안 발견했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인 거를 보는 거지, 모든 현상에 오류가 진짜 없냐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를 만들 때 네가 충분히 이용 가능한 걸 다 이용했냐, 그 다음에 편견 없이 이용했냐,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뭐 산식의 수라든지 그런 뭐 기입의 오류라든지 뭐 이런 오류가 없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이 이제 목적 적합하고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데, 그런 이런 질적 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떤 절차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서에, 기준서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책에서, 재무 개념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절차는 먼저 어떤 현상을 우리가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현상을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형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록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관련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순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현상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예요. 경제 현상을 식별하고 그 현상에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의 유형을 우리가 식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표현하게 그걸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 관련된 재무 정보가 없어요. 이 관련된 이 재무 질적 특성에 충족하는 절차가 이제 바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차선의 방법, 목적 적합한 유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경제 현상은 이미 있는 거고, 목적 적합한 정보하고 표현의 충실성 있는 방법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이 얘는 이미 있고,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성 찾기 때까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무조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 절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관적 질적 그 특성은 여기 나온 것처럼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지성,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적지성, 검증성, 이해 가능. 비교 가능, 검증 가능, 적지성, 이해 가능, 보강적 질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